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39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이해라는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대해서 공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범죄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 형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이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6쪽, 그 다음에 학습지 115쪽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형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죄형 법정주의 5가지 원칙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자, 요것도 3가지 성립 요건, 요걸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성 조각사유.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각이란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 책임성이 없어지는 사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벌과 보완 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사 제재 수단으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 그 종류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형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형법이란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둘로 나눌 수 있죠.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로는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우리가 흔히 형법전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형법의 형식적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면은 꼭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우리가 형법의 범주 안에 실질적 의미로서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또는 보완 처분을 규율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다 형법의 어떤 실질적 의미야라는 게 바로 요 의미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군형법, 이 군형법에도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죠.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고 운전이라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어떤 처벌을 받을 거야 라는 내용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된다는 얘기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이것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의 범주 안에 속한다. 왜? 범죄와 형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을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모든 법규를 얘기한다는 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의 예로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자,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형법의 의미를 보면 개인의 자의적 보복이나 응징을 금지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런 중요성이 있고,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형법이 갖는 중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법이 갖고 있는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됨을 미리 알려서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자,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해서 바로 보호적 기능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범죄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함부로 어떤 일반 국민을 벌 주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 인권을 보장하는 거,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이 형법의 기능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바로 보장적 기능, 자, 인권 보장, 그 다음에 범죄로부터의 보호, 이런 두 가지 기능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죄형 법정주의는 옛날에 왕권이 절대적일 때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행사해서 굉장히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죄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죄와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법률로서 정해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대적 의미에서 보면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성문의 법률이라는 것은 형법전 또는 어떤 법전,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법전이 딱 있어야지만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범죄로서 인정도 받을 고 그런 원칙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에 비해서 자, 여기 현대적 의미에서는 요 말이 추가되고 있죠.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그래서 적정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실질적, 자, 그 내용까지도 실질적, 그쵸, 정의에 합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는 것은 바로 이 근대적 의미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자, 국회에서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이 바로 정의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는 근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적정한이라는 말이 붙은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관수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어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성문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원칙, 법전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명확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명확해서 자의적으로 누가 그 적용을 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형법 금지 원칙 또는 성문 법률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는 원칙. 이게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형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규정을 얘기하는데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거기서 학생답지 못한 행위가 뭔지, 그 다음에 처벌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죄 행위의 경중과 가볍고 무거운 걸 얘기하는 거죠.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면은 우리 학교 규정에 지각을 하면 퇴학에 처한다. 그거 하면 어떨까요? 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시 말하면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내용도 적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국가의 법률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 5년에 처하고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하면은 그거는 그 행한 범죄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형벌이 뭔가 균형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예를 들면 절도죄가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도록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게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그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뭐냐면은 소급 입법이 오히려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행위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유추해석을. 자, 여기서 모든 국민은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관습형법 안 되는 거고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이 바로 뭘까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예외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한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